불타는 절정곡을 바라보며 무삼통이 혀를 끌끌 찼다. 공손지의 짓이군. 용낭자는 이런 잔인한 놈을 어찌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을까? 공손지의 짓이 아닐 겁니다. 아마 구천척의 짓이겠지요. 주자류의 말에 무삼통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구천척의 짓이라고요? 이곳이 그녀의 근거지인데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야 절정곡 제자들이 그녀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공손지를 없앤다 해도 아마 그녀는 절정곡에 정착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심보겠지요. 일행은 정화수풀 근처 천축승이 숨을 거둔 장소에 도착했다. 주자류가 달려가 사숙의 시체를 안아 일으키니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 게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삼통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다행히 별 고통 없이 죽은 모양이군. 주자류가 슬픔에 겨워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시기 직전 정화의 독을 없앨 약초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황용과 1등 대사도 도착했다. 황용은 주자류의 말을 듣고 천축승의 시체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나 별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천축승의 몸을 뒤져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황용이 주자류에게 물었다. 사숙께서 특별히 남기신 말씀은 없었습니까? 없었네. 사숙이나 나나 이곳에서 적의 공격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터라 그저 약초를 찾고 있었지. 미소를 띤 채 숨을 거둔 천축승의 얼굴을 바라보던 황용은 급히 그의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과연 오른손 엄지와 식지 사이에 짙은 자색의 작은 풀이 있었다. 이게 무슨 풀이죠? 그녀는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풀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그 냄새가 역겨웠다. 악취 때문에 토할 것만 같았다. 곽 부인 조심하세요. 그건 단장초라는 독초입니다. 1등 대사의 말에 황용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무시 형제가 이막수를 끌고 도착했다. 무수문이 이막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독초라면 이 마녀에게 먹여 죽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놀라며 서로 쳐다보는데 바람을 따라 뜨거운 열기가 사람들을 감쌌다. 어느새 불길이 숲을 태우며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우선 동북쪽에 있는 석산 위로 피해야겠어요. 모두들 황용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절정곡의 가옥들은 거의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고 있었다. 이막수는 혈도가 찍힌 상태라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남몰래 운기에 막힌 혀를 풀어보려 했다. 일단 혈도만 풀리면 적들이 방심하는 사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진기를 운기하자 뜻밖의 가슴과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막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는 온몸이 정화에 찔린 상태였다. 혈도가 막혀 진기가 흩어지기 전까지는 정화독이 발작하지 않았지만 혈도를 찍히면서 진기가 흩어져 정화독이 발작한 것이다. 이막수는 고통에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때 문득 저 멀리서 양과와 소용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나는 멋지고 잘생긴 미소년이고 하나는 여리고 아름다운 낭자였다. 이막수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가 싶더니 평생 동안 사모해온 육전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원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육전원,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무슨 낯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거죠? 이막수는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녀의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 근육도 심하게 실룩거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공포스럽던지 모두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평생 동안 도도하고 거만하게 살아온 그녀는 늘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협했다. 좀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녀가 지금 죽음 앞에서 몸을 벌벌 떨며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너무 아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주자류가 천축승의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사숙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었는데 당신이 죽였어. 그 말에 이막수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래, 내가 죽였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릴 테다. 억울해, 난 죽는데 왜 너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냐? 너희도 죽어야 해. 나랑 같이 죽어야 해. 그러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지 갑자기 무도뉴가 들고 있는 장검을 향해 몸을 던졌다. 무도뉴는 이막수를 죽여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지만 이막수가 갑자기 검 끝을 향해 몸을 날리자 깜짝 놀라 뒤로 피했다.
이막수는 검에 찔려 죽으려던 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맹렬한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거센 불길이 순식간에 이막수의 몸을 삼켰다. 그녀의 몸부림이 불길 속에서 간간히 보였다. 그 끔찍한 광경에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 소용녀는 그래도 자신의 사자인지라 마음이 아팠다. 그때 불길 속에서 처량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상 사람에게 묻노니 정의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생과 사를 같이 하게 한단 말인가? 어느새 노랫소리가 점차 약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잠잠해졌다. 소용녀는 양과의 팔을 꼭 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육무쌍은 식구들이 모두 이막수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이막수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그러나 오늘 이막수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 비록 원수는 갚은 셈이지만 결코 기쁘지는 않았다. 황용은 품에 안긴 곽양을 바라보았다. 이막수가 비록 극악무도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평생 동안 단 한 가지 착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곽양을 한다려 남짓 보살펴준 일이었다. 황용은 잘 가라는 인사로 곽양의 작은 손을 들어 불길을 향해 흔들어 주었다. 양과는 원래 곧장 대청으로 가서 공손 노각의 시체를 찾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불길이 대청에서 시작된 탓에 가까이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대청은 이미 사방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공손 노각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양과는 공손 노각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해 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때 동북쪽 산 정상에서 누군가가 기괴한 목소리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한 소리를 냈다. 괴물의 울부짖음 같아서 매우 귀에 거슬렸다. 구천척이다. 언제 저기까지 갔을까? 양과가 먼저 알아보고 말했다. 구천척이라는 말에 소용녀는 다시 해동약 생각이 났다. 우리 그녀에게 가봐요. 혹시 절정단이 남았을지도 몰라요. 소용녀의 말에 양과가 쓴웃음을 지으며 쓸데없는 희망이라고 말렸지만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뿌리치고 구천척이 있는 곳으로 내달렸다. 그러자 다른 일행들도 모두 소용녀의 뒤를 쫓았고 양과도 하는 수 없이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렇게 일행은 구천척의 웃음소리를 따라 산 정상을 향해 달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구천척이 있는 곳은 석 달 전 양과와 공손노각 그리고 구천척이 지하 동굴에서 빠져나온 곳이었다. 일행은 산 정상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구천척은 산 정상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걸 보고 육무쌍이 말했다. 혹시 실성한 게 아닐까요? 그러자 황용이 모두에게 주의를 주었다. 가까이 가지 말아요. 악독하고 간교한 여자라 미친 척하고 우리를 유인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모두 조심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구천척의 대추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기에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황용이 막 운기에 뭐라 말을 걸렸는데 갑자기 구천척의 뒤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바로 공손지였다. 공손지는 구천척이 산 정상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이 그녀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양과 일행이 오면 구천척을 상대할 틈이 없을 것이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산 정상으로 올라온 것이다. 공손지는 도포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휘둘렀다. 그러자 도포 끝까지 그의 내공이 전해지며 긴 옷이 꼿꼿해졌다. 독한 년. 수백 년 전부터 조상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모두 태워버리다니 네가 그러고도 온전할 줄 알았더냐? 공손지가 구천척을 향해 도포를 휘둘렀다. 그러자 구천척도 공손지를 향해 대추씨를 바랬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는지라 허공을 가르는 대추씨 소리가 매섭게 울려 퍼졌다. 공손지는 도포를 휘둘러 대추씨를 막았다. 대추씨의 위력이 대단해 도포가 약간 찢어지기는 했으나 공손지의 몸을 상하게 하지는 못했다. 공손지는 구천척의 대추씨를 막아내자 용기가 생겨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이 몹쓸 것, 이젠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구천척은 공손지가 다가오는 걸 보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 모습을 보며 황용은 구천척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미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웃어서 공손지를 끌어들였을까?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구천척이 연이어 두 개의 대추씨를 날렸다. 공손지와 구천척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대추씨의 위력은 더욱 강해졌다.
공손지는 기합 소리를 지르며 연신 도포를 휘둘러 대추씨를 막아냈다. 그런데 그의 몸이 갑자기 땅 밑으로 푹 꺼지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본 구천척이 통쾌하게 웃어댔다. 하하하. 그 순간이었다. 공손지가 사라진 땅 밑에서 도포 자락이 솟아오르더니 구천척을 뒤덮었다. 결국 구천척은 의자에 앉은 채 땅 밑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순간 구천척의 웃음소리는 비명소리로 바뀌었고 뒤이어 공손지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공포스러운 이중주의 비명소리가 멎었다. 주변은 숨이 막힐 듯이 조용해졌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행은 놀랍고 의아한 나머지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마주 보았다. 양과만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있었다. 죗값을 받는구나. 일행은 발걸음을 재촉해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꼭대기에 큰 동굴이 파여 있고 동굴 주위에는 4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모두 절정곡 제자들이었다. 구멍 속을 들여다보니 어찌나 깊은지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양과와 공손 노각이 지하 동굴에서 그녀를 구출할 때 바로 산 정상으로 나 있는 이 입구를 통해 빠져나온 것이다. 구천척은 남편에 의해 지하 동굴에 갇힌 후 뼛속 깊이 한을 품어왔다. 그래서 먼저 불을 질러 절정장을 불태운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 동굴 입구로 옮기도록 했다. 구천척은 제자들을 시켜 나뭇가지며 풀을 뜯어 동굴 입구를 가리게 하고 대추씨를 발사해 제자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일부러 미친 듯이 괴성을 질러 공손지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녀가 놀라는 척 두려운 척한 것은 모두 꾸며낸 것이었다. 공손지는 황량한 이곳 산 정상에 동굴의 다른 입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기에 멋모르고 구천척을 향해 달려들다가 그만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함정에 빠진 순간 공손지는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와중에도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도포를 휘둘러 구천척과 의자를 끌어당긴 후 그 힘을 받아 동굴 밖으로 몸을 날리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두 사람 모두 동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증오하더니 결국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묻히게 된 것이다. 동굴은 깊이가 100장이 넘었다. 바닥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 떨어지지 않은 채 하나가 되어 숨을 거둔 셈이었다. 양과의 설명을 듣고 난 일행은 저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정녕 야율제 등은 구덩이를 파서 동굴 입구 주변에 쓰러져 있는 4구의 시신을 묻어주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불길은 아직도 맹렬히 타고 있었다. 이제 이곳에는 잠시도 기거할 곳이 없었다. 하루 사이에 너무도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일행은 이 음침한 계곡을 한시바삐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져 갔기에 일행은 모두 흩어져서 야영할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소용녀와 양과가 막 함께 산을 내려가려는데 황용이 소용녀를 불러 세웠다. 용낭자 할 말이 좀 있어요. 황용은 품에 안고 있던 곽양을 곽부에게 건네준 후 소용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과야 용낭자가 이미 너와 결혼한 이상 다시는 떼어놓으려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황용이 양과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자 양과도 미소로 답했다. 황용은 소용녀의 손을 잡고 저쪽 큰 나무 밑으로 가 앉았다. 황용이 소용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입을 열었다. 용낭자 우리 딸이 경솔하고 버릇이 없어서 양과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정말이지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일인데요 뭐. 소용녀는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은 편치 않았다. 곽부는 독침으로 우리를 죽이려 했는데 그게 어디 사죄한다고 될 일인가요? 황용은 소용녀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자 더욱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당시 황용은 고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빙백은침에 독이 있기는 하지만 해독약을 가지고 있으니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소용녀가 경맥을 거꾸로 흐르게 하던 중 곽부의 은침에 맞은 탓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과가 왜 용낭자가 어렵게 구한 절정단을 먹지 않고 계곡으로 던져버린 거죠? 황용의 말에 소용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고묘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해봐야 귀찮은 일만 생길 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원래 성격이 특이하잖아요. 그 말에 황용은 나름대로 추측해보았다.
과가 정이 많은 아이라서 공손낭자가 절정단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것을 보고 의리를 지키느라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마음이야 갸륵하지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과가 죽는다면 공손낭자가 목숨까지 버려가며 양과에게 절정단을 주려 한 정성을 헛되게 만드는 셈이죠. 소용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는 용낭자의 말만 들으니 용낭자가 한번 잘 설득해봐요. 제 말을 듣는다고 해도 이제 절정단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절정단이 없다고 해서 정화독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양과에게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황용의 말에 소용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이에요? 어떻게요? 황용이 소용녀의 손을 끌어당기며 자리에 앉힌 뒤 천축승이 발견한 단장초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품에서 단장초 한 움큼을 꺼내 소용녀 손에 쥐어주었다. 비록 이 풀이 독초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화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인 것 같아요. 소용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 독초를 먹는다는 게 매우 위험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어차피 해독약을 찾지 못하면 과는 죽게 돼요. 그러니 위험하더라도 시도를 해봐야죠. 내 생각에는 10중 8구 효과가 있을 거예요. 소용녀는 총명한 황용이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에는 분명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실제로 양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었다. 소용녀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이 선듯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제가 가서 잘 말해볼게요. 소용녀는 단장초를 품속에 넣은 후 황용을 향해 절을 했다. 과는 평생을 외롭게 산 사람이에요. 비록 성격이 다소 제멋대로이기는 하지만 곽 부인께서 잘 좀 보살펴주세요. 그러자 황용이 급히 손을 내저으며 소용녀를 일으켜 세웠다. 과를 돌보는 데는 용낭자가 저보다 훨씬 낫죠. 양양성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면 우리 모두 함께 도화도에 가서 푹 쉬어요. 소용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죽은 후 양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용녀가 머지않아 죽게 되리라는 걸 모르는 황용이 소용녀의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없었다. 황용이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서 양과가 소용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황용이 자리를 뜨자 양과가 소용녀에게 다가왔다. 소용녀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군요. 그렇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 주어진 날이 많지 않으니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산비탈을 걸어 내려갔다. 산 너머로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덮고 있었는데 산 정상에 쌓인 흰 눈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전경을 만들어냈다. 살 날이 많지 않은 두 사람에게는 소중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전경이었다. 넋을 잃은 듯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바라보던 소용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를 삽으로 모시던 날을 기억하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평생 동안 내 말을 어기지 않고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했죠. 이젠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내가 남편 말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자가 사부의 말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 말에 양과가 웃으며 대답했다. 난 당신 말이면 뭐든지 따를 거예요. 사부님 말을 거역하면 안 되지만 마누라 말은 더더욱 거역하면 안 되죠. 그 말 잊지 마세요. 소용녀는 양과 어깨에 기댄 채 풀밭 위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은 점차 어두워졌고 두 사람은 몸도 편치 않은 데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몰려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깊은 밤 양과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양과는 눈을 감은 채 팔을 뻗어 소용녀를 안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용녀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양과는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차가운 달빛이 풀밭 위를 비추고 있을 뿐 소용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양과는 산을 뛰어 올라가며 소용녀를 불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양과는 걱정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양과가 소용녀를 부르는 소리에 일등대사, 황용, 주자류 등도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모두들 소용녀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말에 깜짝 놀라 함께 소용녀를 찾아다녔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양과는 실성한 듯 소용녀를 찾아 헤맸다.
소용렬을 찾아다니던 일행은 한자리에 모여 어찌해야 할지 의논을 했다. 그때 뭔가 생각난 양과가 황용에게 물었다. 대체 아까 용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양과는 이번에도 소용녀가 자기를 떠난 게 황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마에 핏발을 세우며 따지듯 묻는 양과를 보며 황용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너를 설득해서 단장초를 먹게 하라고 그랬다. 단장초를 먹으면 네 몸속의 정화독을 없앨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용희가 죽는데 저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약을 먹어요? 너무 걱정 마라. 용낭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만 무공이 강한데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그리고 용낭자가 죽긴 왜 죽는단 말이냐? 황용의 말에 양과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백모님의 귀한 따님이 빙백은침으로 용희를 공격할 당시 우리는 경맥을 거꾸로 흐르게 해서 내상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때에 빙백은침을 맞는 바람에 순식간에 독이 단전과 내장에 퍼졌다고요. 그런데 무슨 수로 살 수 있겠어요? 용희는 곧 죽을 목숨이라고요. 뜻밖의 말에 황용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황용은 딸이 빙백은침으로 양과와 소용렬을 공격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왜냐면 두 사람 모두 고묘파의 제자들이기에 당연히 해독약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아프긴 하겠지만 큰 부상은 아닐 거라 여긴 것이다. 황용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과가 절정단을 먹지 않으려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용낭자가 죽을 걸 알고 있기에 용낭자의 뒤를 따르려 한 거였어. 그럼 대체 용낭자는 어디로 간 걸까? 그때 문득 공손지와 구천척이 떨어져 죽은 동굴이 있는 산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황용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뚫어져라 황용을 주시하던 양과는 황용이 동굴이 있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다 몸을 떠는 걸 보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백모님께서 저를 구하기 위해 용희에게 자결하라고 권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절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백모님은 왜 평생 제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는 거죠? 왜요? 왜? 극도로 흥분한 양과는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더니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1등 대사가 양과의 등을 몇 차례 두드려주자 잠시 후 양과가 의식을 되찾았다. 난 정말 널 설득해서 약초를 먹도록 하라고 권했지 자결하라고 권한 적은 없다. 믿든 안 믿든 네 마음이겠지만 난 정말 그런 적 없어. 모두들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용낭자를 찾아봅시다. 황용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행은 동굴이 있는 산봉우리로 올라가 동굴 밑을 바라보았다. 동굴 밑이 워낙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행이 힘을 합쳐 밧줄을 만들어 동굴 밑을 확인해 보았으나 소용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일행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육무상이 말했다. 한 군데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 있어요. 혹시 용낭자도 우리처럼 밧줄을 만들어 양대영이 던져버린 절정단을 찾으러 간 게 아닐까요? 육무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과가 벌떡 일어나더니 절벽을 향해 달렸다. 절벽 앞에 도착한 양과는 골짜기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안개만 자욱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양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소용렬을 불렀다. 그런데 절벽 위에 붉은 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상한 생각이 든 양과는 숨을 가다듬은 후 한다름에 돌다리를 건너 맞은편 절벽으로 건너갔다. 가까이 가서 꽃을 본 양과는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바로 어제 양과가 소용녀의 머리에 꽂아준 꽃이었다. 꽃잎이 시들기는 했지만 분명 자기가 꽂아준 꽃이었다. 어제 저녁 잠들기 전까지 소용녀는 이 꽃을 머리에 꽂고 있었다. 그런데 그 꽃이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소용녀가 어젯밤 이곳에 온 게 틀림없었다. 양과가 허리를 굽혀 꽃을 집어들었다. 꽃 밑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는데 급히 펼쳐보니 안에는 짙은 자색의 풀이 한 움큼 들어있었다. 바로 단장초였다. 양과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는 종이를 들고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글 같은 건 쓰여있지 않았다. 그때 저쪽에서 육무상이 소리쳤다. 양대영,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육무쌍의 말에 고개를 돌리던 양과 눈에 문득 절벽 위에 검으로 새긴 두 줄의 글씨가 보였다. 16년 후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부부의 정이 깊으니 약속 꼭 지켜야 해요. 다른 한 줄은 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소용녀가 부군 양도령에게 부탁하오니 소중한 몸부터 보전한 뒤 다시 만나기로 해요. 양과는 멍하니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머릿속이 혼란해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젯밤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었나? 그런데 16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용인은 앞으로 열흘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16년 후에 만나자는 걸까? 절정단이 없으니 나도 살 길이 없다는 걸 잘 알 텐데 왜 16년 후에 만나자고 한 걸까? 머릿속이 혼란해진 양과는 몸을 비틀거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